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인플레 우려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신호가 조금만 달라져도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데요. 증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모처럼 월요일 증시가 올랐네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뛰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뭐 이게 반등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뭡니까 이거? 좀 좋아지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정도의 신호를 시장이 보내준 것이 아닌가, 주식시장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6월 달에 주말에도 화제가 됐었죠. 코스피가 6월 달에 거의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 전 세계 증시에서 꼴찌였다. 한국만 왕따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뉴스플로우를 지배했는데 이렇게 코스피가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연 이제 펀더멘털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혹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근거에 미루어 봤을 때 그 6월 지난주 특히 그때의 폭락 움직임은 저는 굉장히 좀 펀더멘털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폭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날에부터 이제 오늘까지 2거래 연속 반등 추세를 보였던 것도 이른바 좀 매도세가 과도했다라는 공감대들이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이틀 동안은 좀 어느 정도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소호흡기를 좀 단 정도. 네. 그러면 산소호흡기는 계속 위험한 상태라는 얘기인데 오늘은 환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조금 돌아오는 신호 뭐라 그럴까 조금 한국 주식을 조금 계속 던지다가 사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연초 이후로 지금까지 코스피만 해도 거의 20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좀 매도의 큰 배경 중 하나는 기업들 실적이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매크로상의 불확실성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급등했던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 1,300원 넘었었잖아요. 이 1,300원 넘는 그 현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무슨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에 금융위기나 또는 시스템 리스크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정도 레벨로 올라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넘었었다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오버슈팅 혹은 이제 비이성적인 상승세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이제 이거 원달러 환율 외환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정신을 지금 다시 차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게 워낙 강세,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오늘 일초했던 것을 보고 있고 외국인 역시도 환차익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또 외국인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이른바 좀 단기적인 선순환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선순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약간의 신호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 말 그 자체로 그냥 단기로 끝날 건지 이런 흐름이 조금 이어질지 참 어려운 분석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지금 과거에 지금 현재 코스피나 미국 증시 보면은 과거에 거의 폭락장에 준하는 급으로 많이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폭락장 이후에는 대부분 다 V자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V자 반등을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V자 반등이 나오려면은 가장 핵심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양적 완화를 하는 이른바 헬기 타고서 돈을 위에서 쫙 뿌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기대하기 어렵죠. 따라서 저도 지금 생각은 대략 내년 초, 올해 하반기까지만 경로를 놓고 봤을 때 계속 반등은 중간중간에 수시로 나오긴 하겠지만 V자 반등, 과거의 코스피 3,000선 이상의 전고점 회복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시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는 결국은 이제 미 연준이 과연 물가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이게 경기 침체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조금 종잡기가 어렵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 있는 쪽인지 없는 쪽인지? 그 파월 의장이 양쪽 다 열어놓잖아요, 사실상. 그거는 조금 이제 그 다른 표현으로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양쪽으로 좀 풀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연준이나 또 미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나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있어서 약간 손밖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단순히 정책 결정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데이터들 있잖아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유가나 농산물 아니면은 매월 2번 정도 발표되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이러한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낮아지면서 지난 주말에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졌다는 거죠. 조금 떨어지는 추세입니까? 지금? 좀 그 고점을 거의 3.5% 갔다가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내려와서 3.1%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 국채 금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올랐고 그게 우리 시장으로도 지금 연결이 돼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최근에 시장 불안의 중심은 시장 불안의 중심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채권 시장에서부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채권 시장의 불안이 지금 좀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증시 지금은 바닥권에 근접해 있다. 뭐 정확히 바닥이 몇 포인트인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팔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종잡기 어려우니까 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데 인내하라, 뭐 견뎌야 된다. 그런데 그럼 뭐 언제까지 이게 견뎌야 되나? 거의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00부터 견디라고 했었는데 2,300까지 갔으니까 참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좀 통감하고 있지만 이제 뭐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려면 시장에 대한 신호를 봐야 되는데 왜 밸류에이션, 기업의 어떤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다, 낮다,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현재 수준은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게 보이는 게 거의 작년부터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갔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미래에 대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내 코스피 영업이익만 봐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영업이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는 빠지는데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둘 중 하나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도 물론이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방 수요들, 실제 이제 소비자 제품들에 대한 수요들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실적을 못 믿겠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뭐 국내 증시 하락의 주된 원인이자 또 원달러 환율이라는 요인 이외에도 외국인들 순매도의 하나의 영향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 시즌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대안적으로 나는 뭐 실적 시즌 모르겠어. 실적 못 믿겠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 잘 나와도 3분기, 4분기 안 나오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3, 4분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좀 대안적인 접근 방법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한번 주목해 보면 되지 않을까. 자산요? PER 지표, 주가 수익 비율 지표가 아니라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지표로 PBR. 한번 우리가 지금 들어갈 자리인지 빠져나갈 자리인지를 판별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PBR 지표로 봤을 때는 보수적인 지표로 저희가 많이 불리는데 이걸로 봐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어요. 현재 종합적인 코스피나 이거 전체 시장의 한 PBR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건가요? 0.9배 초반 정도입니다. 1배 그래요? 이하로 1배 형성이 아래로 되어 떨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기업들이 지금 미래에 벌어들일 자산 가치를 반영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벌어들인 자산 가치로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는 좀 더 빠지긴 했었지만 또 금융위기 때도 지금보다 좀 더 빠지긴 했었지만 그때는 거의 뭐 블랙스완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던 거였고 지금은 그러한 위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PBR이 이렇게 빠졌다, 기업들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 저는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벌어들일 이익을 가지고 추정 이익으로 보는 PER이 아니라 현재의 자산으로 봤을 때 과연 기업이 적정하냐를 보는 PBR로 본다면 그 0.9% 초반 되니까 굉장히 낮다. 그렇죠. 지금 8짜리 아니라는 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글로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죠. 펀드 매니저들이 대상으로 6월 중순에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투자 비관 심리가 거의 뭐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역대급으로 비관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2020년도 3월이나 혹은 2008년도 금융위기, 더 나아가 그 전이면 닷컴 버블, 혹은 그
97년도, 98년도 아시아 외환위기급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 비관론이 높다 그런 점 네, 많다 맞습니다. 그러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 것들 데이터들이나 심리를 우리가 보고서 야 나도 팔아야지 예. 팔았을 때로 생각해봐요. 그럼 과거의 패턴대로 했을 때 그런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 팔면은 그 다음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 놓쳤겠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예. 지금은 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은 인내가 더 미덕인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인내가 미덕인데 뭐 다른 방법도 없어요. 인내할 그렇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미 어떡합니까? 매도해서 현금 예. 비중을 만들어놨으면 제일 좋은데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많이 못한 상황이니까. 예. 네. 우리 뭐 인내하는데 삼성전자 상당히 관심 많잖아요. 네네. 오늘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네네. 결국은 삼성전자 매수세가 들어와야 시장 전체 삼성전자 주가도 바뀌고 전체 시장도 바뀔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좀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애환과 고통과 이걸 가지고 있는 이제 애증의 종목이기는 한데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 시즌에서 과연 어떻게 그 장사를 했고 또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사업 방향을 제시할지 이게 중요한데 솔직히 지금 저희는 뭐 삼성전자 실적은 7월 둘째 주 정도에 있습니다. 7월 그래서 둘째 주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여기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좀 먼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예.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분기 실적. 네, 발표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차피 같은 반도체 업계 내 대장주들인 만큼 이들의 실적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미래의 실적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고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에 대한 실적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포인트가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네. 이번 주 목요일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의 실적 발표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네. 단기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제 뭐 상반기가 사실상 곧 다 끝났잖아요. 이제 하반기 증시 뭐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주요한 변수랄까요? 앞으로 있을 어떤 변화의 가능성, 변곡점이 될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주목을 해야 될 게? 네, 뭐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은 역시나 인플레이션 지표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해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수요를 건드리는 긴축 정책을 하고 있고 자칫하다가는 그 수요가 그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파괴돼서 침체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까지도 지금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만큼 예. 올해 남은 기간 내내 혹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곧 발표되는 미국의 뭐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하던가요? 네, 근데 그건 어차피 저희가 6월 달에 발표된 중순에 발표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네. CPI 지표에서도 어느 정도 물가를 확인했던 만큼 이제 그거보다는 예. 7월 중순에 있는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게 중요해졌다. 7월 이렇게 중순에 있는 이달 6월 소비자 물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조금 우리 국내 시장으로 와서 조금 관심을 기울일 만한 뭐 업종이라든지 뭐 종목이라든지 분야를 혹시 좀 꼽아줄 수 지금은 있어요? 뭐 대부분 다 가장 좋은 건 낙폭과대주를 선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두 다 낙폭과대주잖아요. 지금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대부분 다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주가뿐만이 기업 가치나 네.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낙폭에 과대했던 종목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좀 그래도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종들,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하반기 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오늘 자동차 주가도 좋았는데 예. 역시나 저는 하반기 때도 그 국내 자동차 업체들 계속 자동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트폴리오에 계속 담아가셔도 좋은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근거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공급난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소비재 쪽, 내구재 쪽에서는 공급난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같이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쪽에서는 아직 그러한 징후가 포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다른 거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고환율 구간에서는 수출 제조업체들, 수출 완성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원화 약세 수혜주라고 하는데 저는 자동차 업체가 거기에 좀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공급만은 조금씩 완화되는데 수요는 여전히 높고 또 네. 고환율에
혜택을 볼 수 있겠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주간 증시 전망과 업종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